자, 저 들어왔어요. 제2의 모의고사 해설이에요. 1회보다는 이게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죠. 항상 해설은 제 마음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 그런데 여기에 1번 지문이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더라도 투자 안에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재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항상 투자론의 할인율이죠. 할인율. 자, 할인법은, 투자 분석에서 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하는데 현재 가치에 몇 프로 이자율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할인율이죠. 항상 할인이라는 게 현재 가치를 뜻하는 용어니까, 이게 할인이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 분석에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투자자의 할인율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논점이에요. 그런데 투자론에서 할인율은 항상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쓴다, 이게 이제 추가 논점이고.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1년 말에 120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요. 120억이라는. 그런데 할인율이 10%입니다. 그러면 121억에 몇 프로를 없애는 거예요. 할인이니까 10%를 없애는 거고, 할인율이 20%입니다. 그러면 121억에서 20%를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할인율이니까 깎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축구 알아보네. 얼른 끝내고 저 축구 봐야겠네. 지금 난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는 몇 프로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버리는 율이 큰 거니까 현재 가치는 작아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시험을 나오면, 요구 수익률과 할인율은 똑같은 개념이니까 요구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 순현재 가치라고도 나오고, 요것만 딸랑 줄 때도 있어. 요것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재화의 가치는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잖아요.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재화의 가치니까 여기도 현재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그냥 재화의 가치도 작아진다, 이렇게도 출제가 됐죠. 아무튼 할인율,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현재 가치는 달라진다.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니?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할인율이 클수록, 버리는 율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지문. 자,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 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는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자, 순현재가치법하고 수익성 지수법 두 개는 투자 규모를 고려할 것이냐,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 자, 순현재가치법은 투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 무슨 뜻이냐?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빼요. 그러니까 현가는 항상 현재 시점의 수익 비용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현재 시점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현가잖아요. 문제는 110억을 투자해서 110억을 벌고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헷갈리네. 100억을 투자해서 110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순이익이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10억. 그런데 1000억을 투자해서 101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이 10억이잖아요. 1조를 투자해서 1조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순현재 가치 또는 순이익은 10억이잖아요. 즉, 순현재 가치는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못해요. 순액만 따지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순이익이 10억을 벌었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지수법은요, 공식이 항상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원가를 밑에 뭘로 나눠요? 비용의 원가, 비용의 원가, 이걸로 나누잖아요. 현가 떼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바로 투자 금액이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 규모를 고려해요. 투자 규모를. 그래서 투자 규모에 따라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에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거예요. 순현재가치는 그냥 순현재가치는 투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지만 수익성 지수는 투자 규모를 고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 어렵습니다. 자, 3번과 4번의 논점은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 두 가지 중에 누가 더 우월합니까? 라는 주제예요. 요약집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이건 우리 수준을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순현재가치법이 무조건 우월한 법이에요. 순현재가치법이. 그러니까 항상 순현재가치법은 적용된다고 나와야 되고 순현재가치법은 항상 보다 합리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부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야 되고 내부수익률법은 우월하지 않는 법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보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이 3번 질문을 보면 가치가산의 원리 이런 거 난 모르더라도 순현재가치법은 적용이 돼야 돼 무조건. 그래야 우월한 법이니까. 내부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옳은 질문이에요. 또 재투자율 가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순현재가치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순현재가치법이 보다 우월한 법이니까 둘 다 옳은 질문인 거야.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돼.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내용이니까. 이해됐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1회 모의고사의 회수기간을 물어보는 문제에 제가 살짝 수정을 했어요. 자, 초창기에 지금 얼마를 투자했어요? 1억 원을. 그런데 첫 기에 3천, 2기에 2천, 그러니까 누적으로 5천이죠. 3기까지 합치면 1억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을 회수한 기간은 결국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회수 기간은 내가 투자한 자금 1억이죠. 내가 투자한 자금 1억 원을 몇 년 만에 회수하느냐 요걸 따지는 거니까 딱 3년이면 회수하잖아요. 그 이유는 알바 아니야. 알바.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단점인 거죠. 이해됐다? 이제 한 문제 끝났어. 자, 이번에 2번이에요. 2번.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투자 분석입니다. 일단 항상 요 표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표예요. 요 표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 항상 사업기간은 1년이에요. 1년. 사업기간은 1년. 그러니까 A를 딱 사례를 들면 지금 1월 1일 날 현금 지출이니까 비용이죠. 비용.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의 현금 지출을 했고 1년 말 12월 31일 날 121만 원의 현금 유입이 왔어요. 그럼 결국 해석을 제가 어떻게 하라겠어요? A라는 투자는 100만 원 주고 지금 부동산을 살 수 있고 1년 말에 얼마에 되팔 수 있다는 거예요. 121만 원에 되팔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에 지금 사서 1월 1일 날 100만 원 주고 사면 12월 31일 날 121만 원에 되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순이익이 얼마예요? 우리가 굳이 시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21만 원을 버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B도 보세요. 120만 원을 주고 지금 부동산을 사면 1년 만에 130만 원이 되팔 수 있대요. 그럼 얼마 벌어요? 10만 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수익과 비용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걸 비할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할인법은 A는 1월 1일 날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고 12월 31일 날 121만 원에 되팔 수 있구나.
그러면 21만 원 순이익이 남구나. 이게 비할인법이란 말이야.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하지 않았으니까. 비하는 120만 원을 투입해서 130만 원에 대파할 수 있구나. 10만 원 남구나. 그러면 A와 B 두 가지만 딱 고려하면 나 어떤 거 투자해야 돼요? A 투자해야죠. A. 자, 그런데 수익성 지수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법이잖아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수익의 현가를 뭘로 나눈 거예요? 비용의 현가로 나눈 거죠.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할인법은 현재 가치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투자자가 몇 % 이자율을 할인할 때 현재 가치 할 때 몇 % 이자율을 적용하라고 할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 여기 지금 할인율 10%라고 출제자가 줬어요. 그러면 이 할인율을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 할 때 10% 이자율을 적용하라는 건데 할인율이라고 했으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10%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할인율 10%라는 건 출제자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10%를 할인율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항상 방법이 정해져 있죠. 자, 현금 지출, 이놈은 1월 1일 날 지출됐으니까 요거 자체가 뭐예요? 비용의 현가예요. 비용의 현가. 그래서 1년 말에 요 수익을 뭘로만 땡겨주면 돼. 현재 가치로 땡겨주면 되죠. 근데 현재 가치로 땡길 때 항상 어디다가 적는 습관을 하시라고. 비용의 현가 앞에다가 이렇게 적는 습관을 해야죠. 그럼 요놈이 우리가 계산한 수익의 현가고 뒤가 비용의 현가니까 수익성 지수는 앞에서 뒤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해놨어. 요거요. 지금 할인율이 10%니까 여기에 있는 현금 유입에다가 얼마의 수식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죠. 나누기 1.1을 적용해야죠. 그래서 121만 원을 나누기 1.1하면 110만 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살짝 적어놨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지만 요게 수익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수익의 현가. 요거 자체가 비용의 현가가 되는 거고. 자, 121만 원 나누기 1.1하면 110. 자, 그 다음에 130 나누기 1.1하면 118. 180 나누기 1.1하면 163. 200만원 나누기 1.1하면 181만원. 그래서 얘는 편법이 없어요. 전부 다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앞이 수익의 현가고 뒤가 비용의 현가니까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이렇게 나누면 전부 다 수익성 지수가 되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산정한 게 110 나누기 100만원 하면 1.1. 118 나누기 120 하면 0.98. 163 나누기 150 하면 1.08. 그 다음에 D하는 1.06. 이렇게 수익성 지수를 이렇게 산정해 놓는 거야. 그러면 지문 5개 중에 1번, 2번, 5번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A 사업은 B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1.1이니까 크죠. C 사업은 D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C는 1.08이니까 크네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다. 0.98. 이런 건 수익성 지수만 산정하면 그대로 맞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3번과 4번 지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야. 굉장히 3번과 4번. 자, 그럼 보셔. 여기 지금 수익성 지수를 산정해 놓은 거 요거 딱 보면서 보자고요.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 투자 금액을 고려하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수익률이랑 비슷해. 수익성 지수는 수익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일치해요.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은 제가 항상 어떤 거랑 똑같냐 그러면 술이랑 똑같다겠어. 술의 도수. 그러면 이걸 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3번은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예요. A 사업에만 투자하면 수익성 지수 또는 수익률의 개념이 1.1이야. 수익성 지수는 그냥 수익률이라 하자 이런 말이야. 1.1.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A와
B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돼요. 그러면 지금 A라는 사업에 B 사업을 지금 추가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추가하고 있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하고 A에다가 B 사업을 투자하는 것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낫냐? 안 낫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셔. 제가 수익률, 수익성 지수는 수익률과 비슷한 개념이고 수익률은 항상 술이랑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도 술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A만 투자하면 수익성 지수가 1.1인데 A에다가 B를 지금 한번 섞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B의 술 도수가 지금 얼마예요? 0.98로 A보다 낮아, 도수가. 그러면 A와 B를 섞으면 술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1.1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1.1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1.1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약한 술 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 사업에만 투자하면 수익성 지수는 1.1. 근데 A에다가 B, 약한 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무조건 작아져야 돼. 정답이 3번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4번으로 제가 설명한 걸 이해했는지 한번 봐요. D 사업에만 투자해요. 그럼 1.06이에요. 06. 근데 지금 D 사업과 C 사업을 함께 투자하는 경우를 비교하니까 C 사업을 지금 D에다가 이렇게 섞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C를 봤더니 C가 1.08, D보다 독해. 그러니까 D 사업에만 투자하면 1.06인데 D보다 더 독한 C를 D에다 섞으면 결국 1.06보다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잘못했나요? D 사업에만 투자하면 1.06. 그런데 D에다가 C를 섞게 되면 그죠? 수익성 지수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수익성 지수가 작죠. 3번을 제가 잘못했나 봐요. 다시 한번 볼까요? A 사업에만 투자합니다. 그러면 1.1. 그런데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그죠? 크죠. 이거 맞죠?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게 크죠. 제가 3번을 잘못 끄셨네요. 3번은 요거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수익성 지수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익성 지수만 찾아낸 다음에 저같이 술이라고 해석을 하면 쉽게 풀리잖아요. 다시 A 사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럼 1.1을 얻어. 1.1을 수익성 지수. 그런데 지금 A와 B 사업을 동시에 투자하니까 A에다가 B를 섞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B가 지금 더 도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섞으면 무조건 수익성 지수는 낮아지는 거예요.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수익성 지수가 더 큰 거죠. 옳은 질문이에요. 자, D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1.06. 근데 D에다가 C를 섞으려고 그래. 근데 C가 수익성 지수가 높아. 그러니까 둘을 섞으면 무조건 술 도수,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수익성 지수가 더 낮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낮다. 그래서 요놈이 정답.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나 수익성 지수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어려운 거 이게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이것도 볼까요? 또 투자 분석 기법 나왔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아유, 틀렸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영어가 캐시플로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캐시플로우,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을 디스카운트,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법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인법은요. 모든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다 고려할 수 있어요. 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비용을 첫 해 비용을 딱 투자했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수익이 1년 만에 나오고 3년 만에 나오고 4년 만에 나오고 5년 만에 6년 만에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보자고요. 그렇죠. 기간이 몇 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수익이라면 전부 다 수익을 어디로?
현재 시점으로 그냥 환산하면 되는 거니까 비용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고. 그러니까 할인법은 투자 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을 다 고려할 수 있는 법이에요.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 자주 나옵니다. 할인법은 투자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나요? 1번이 틀렸네. 이거 정답이네. 자, 그 다음에 2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법을 비할인법.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법이 할인법인데, 할인법은 4가지밖에 없잖아요.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법, 형가,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가 0이라면 수익성지수는 1이 되는 거죠. 1이. 그 다음에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 원래 이 민감도 분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위험의 관리. 위험의 관리. 두 문자가 재보할감 포트폴리오. 그 감이죠. 감. 자, 이 민감도 분석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어떤 수익률이든 순현가든 상관없어요. 수익률은 순현가. 자, 수익률과 순현가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 수익률과 순현가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뭔가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이때 수익률과 순현가가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을 하느냐, 얼마나 둔감하게 변하느냐, 요걸 찾는 게 민감도 분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변화했을 때 수익률이나 순현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바뀝니까? 얼마나 둔감하게 바뀝니까? 이게 민감도고, 수익률과 순현가가 민감하게 바뀐다 그러면 수익률의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커요.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크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순현재 가치가 보다 큰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요 놈이네요. 다시 한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모든 기간의 투자 기간,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면 6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6개수. 1번. 자, 이자 계산 방법으로는 복리를 선택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저당 상수가 대출을 받은 경우에 매기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 쓰죠. 자, 그런데 작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저당 상수를 통해서 산정하는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원리금에서 요 리자를 쏙 뺀 거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다고. 틀린 거야. 항상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을 찾아낼 때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은대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설정한 목표 금액이죠. 이 사람이 5년 후에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은행에 매기 얼마씩을 적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목표 금액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기금 계수가 필요하죠. 목표 금액이 기금이니까 기금을 만들 때 쓰는 수식.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뭘 곱해줘야죠? 3억 원의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감채 기금 계수.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아니지만 4번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4번을 보려면 6개수의 관계가 있는데 자,
연금이 나왔고 역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응용수식이 떠올라야죠. 응용수식은 저당상수와 감채 기금계수. 밑에도 봤더니 연금의 이응, 역수의 이응. 그러면 응용수식을 찾는구나. 응용수식은 저당상수와 감채 기금계수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당상수는 찌읒이 있으니까 저당상수는 연금의 계수 중에 연금의 찌읒이 있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역수고, 기금계수는 끼어 연금의 내가계수는 니은, 기역, 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수업 중에 둘 다 나 못하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뭐라도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입니다. 요거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매월 말 50만원씩 5년간 따박따박 들어온대요. 그럼 어떤 형태로 지금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금의 형태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하니까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하고, 연금의 형태로 들어오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해놨다고. 이게 그렇죠. 활용과 관계를 섞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그러면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저당상수가 필요하죠? 저당상수. 그런데 요 저당상수를 다른 표현을 써봐요. 그러면 다른 표현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 계수는 역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상수를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를 활용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연금의 현가 계수를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시험이 잘 나와요. 어려워요. 그래서 암기를 하나 하시라 그랬어. 연금의 현가 계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 찌읒, 저당상수 찌읒, 둘은 역수관계다. 그래서 저당상수 들어갈 자리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들어갈 자리에 저당상수의 역수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저기 3번은 지금 5년 후 자금 3억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요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감채, 기금, 계수가 필요하죠. 그럼 요걸 뭐라고 또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감채, 기금, 계수는 연금의 내가 계수와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의 내가 계수, 역수를 활용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1이 됩니다. 얘는 항상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넣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은행에 30%를 상환했다면 남아있는 잔금은 얼마인 거예요? 나머지 70%가 잔금인 거죠. 그럼 요 둘을 합치면 얼마가 돼요? 1, %로는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 1이 뜻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대출 총액이에요. 상환한 것과 잔금, 남아있는 돈을 합치면 대출 금액 전체 100%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환 비율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에서 남아있는 잔금 비율을 뺀 거고,
잔금 비율은 전체 대출 금액 1에서 상환한 것, 상환 비율을 뺀 거고. 요것도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자, 5번.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업,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자, 경기 침체니까 이거 정확히 말하면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그런데 시장 위험이라고 안 돼 있어. 우리가 사업상의 위험은 항상 세 가지로 다시 나누잖아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시장 위험은 시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고, 근데 운영 위험은 영업 경비의 변화, 근로자의 파업.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 이게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상대적 위치의 변화. 이게 바로 위치적 위험이고. 자, 그러니까 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은 시장 위험이고, 시장 위험은 사업상의 위험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들어가야 돼. 기억은. 자, 그리고 디귿, 니은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차입자의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높아지죠. 우리 암기 코드 항상 시장 대출금리를 고정된 상태에서, 전제는 무조건 대출금리를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갑니다. 은행이 분리. 물가가 올라갑니다. 은행이 분리. 이게 암기 코드죠. 항상 고정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는 거야. 인플레이션 위험이. 그러면 왜 높아질까? 이것도 볼까요? 우리가 직장인들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직장인들이 불리하죠. 왜 그럴까요? 항상 물가가 올라가면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의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재화의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소득이 고정된 직장인이 불리해지는 거죠. 근데 이건 똑같아요. 지금 고정금리를 대출했으니까 은행의 이자 수익은 어떻게 돼요? 이자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금리니까.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받는 이자 수익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은행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은행은 항상 물가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변동금리 상품을 그렇죠. 항상 선호하는 거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 볼 필요도 없네요. 정답 1번이네요. 1번.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전선.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잘 봐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게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뭐라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게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 이런 뜻이고, 그럼 거꾸로 위험이 있으면 수익도 있다는 거죠. 위험이 있으면 수익도 있고 위험이 없으면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를 뜻하는 거야.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효율적 프론티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림 효율적 프론티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요렇게? 예. 그리고 항상 요쪽이 수익이고 요쪽이 위험인 거죠. 지금 살짝 안 보이네요. 요쪽이 이렇게 위험인 거죠. 왜 이렇게 우상향하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도 없다. 이 말은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를 출제자가 수익과 위험의 상쇄 관계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수익과 위험의 상충 관계,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익과 위험의. 자, 왜 그러냐?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는 수익과 위험이 함께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올라가면 좋지만 위험이 따라서 올라가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효과가 서로 상충된다. 이렇게 지금 쓰는 거야. 이렇게 상충.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를 어떤 학자들은 수익과 위험의 상충, 수익과 위험의 상쇄 이렇게 불러요. 이유는 수익이 올라가면 좋지만 위험이 따라 올라가면서 좋은 효과를 상쇄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일단 틀렸어요. 고치면 이 체계적인 위험을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만 바꿔주면 되죠. 개별 개별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비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때 다시 한번 암기 한번 하자고요. 사업상의 위험은 크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으로 나눠지는데 시장 위험은 바로 경기 침체 또는 시장 금리, 시장 인플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되는 위험이고 사업상의 위험 중에 운영 위험은 뭐예요?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화 등으로 발생되는 위험이고 위치적 위험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치의 중요성의 변화죠. 이걸로 발생하는 위험이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 대출, 즉 대출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갑니다. 은행, 대출자가 분리. 대출자는 은행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금리가 고정금리, 대출금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은행이 분리. 그리고 효율적 프론티어가 왜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6번. 자, 우리가 운용수지인데 가능총소득은 단위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셔. 자, 정확히는 단위당 임대료의 임대 단위수를 곱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임대 단위수 몇 호, 방이 10개냐 20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면적을 많이 쓴다고. 면적.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입니다. 옳은 지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가능해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요거 잘 보셔야 돼. 항상 공실과 불량부채액은 차감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소득은 더한다 이런 거고 2번 도는 그거죠. 가능해서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익을 더하여 구합니다.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각종 영업의 수익. 자, 요 영업의 수익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네 글자로. 바로 기타 수익이에요. 기타 수익. 기타 수익. 영업의 수익이라고 기타 수익을 표현한 적도 있어요. 출제자가. 기타 수익, 영업 외 수익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결국 틀린 거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거니까 이놈이 틀린 지문이죠. 6번 같은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이고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적게 하는 할인입니다. 이게 틀렸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암기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항상 어떻게 암기 코드 했습니까? 내부 수익률. 그러면 첫 번째, 내부 수익률은 항상 어디 내부?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냅니다. 이거잖아요.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냅니다. 근데 어떤 공식입니까? 그러면 순현가를 0후, 순현가는 0,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1이라는 공식이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인 것이지 0보다 작고
작거나 0보다 큰 할인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내는 건데 공식이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순현가는 0이라는 공식으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낸 걸 내부 수익률을 하는데 요 내부 수익률은 결국 어떤 걸 찾아낸 거라고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을 찾아낸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이꼬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부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기준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니까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크면 투자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내부 수익률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물어봤네요. 수익성 지수. 자, 순현금 투자 지출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비용의 현가고, 그 다음에 수입, 이게 수익의 현가네. 틀렸네. 수익성 지수는 항상 수익의 현가를 뭘로 나눈 거야? 비용 현가로 나눈 건데, 지금 문장을 봤더니 투자 지출의 현재 가치, 비용의 현가를 수익의 현가로 이렇게 나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얘도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순현가는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 현가를 뺀 거죠. 현금 유입 수익의 현가고, 현금 유출 비용이죠. 비용의 현가를 뺀 거. 이놈이 정답이네요. 옳은 거. 옳은 지문. 근데 회수기간 또 나왔네. 회수기간. 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고,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 이게 틀렸네요. 회수기간은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은 빠를수록 좋은 거죠. 단기에 투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어려운 지문인데 잘 보셔. 순현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해요. 왜? 그래야만 현재 가치를 때리니까. 자, 다시 보셔. 우리 문제 한번 보자고. 요거. 수익성 지수와 순현가법은 명시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같이 하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순현가는 수익의 현가를 해서 비용 현가를 빼고,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 현가로 나눈 값이니까 반드시 현재 가치를 명시적으로 해요. 따라서 현재 가치에 몇 프로 이자율을 적용할 것이냐라는 할인율이 반드시 결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무에서 이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순현가법 또는 수익성 지수법 똑같아요.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법에서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 명시적으로 현재 가치를 때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필요가 없어.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 좀 전에 했잖아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산정할 때 명시적으로 현재 가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라고. 순현가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익률을 찾아내는 거야. 수익성 지수가 1이라고 가정하고 수익률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죠.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이 결정될 필요가 없어요. 순현가법이 또는 수익성 지수법이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반드시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고. 자, 채무 불이행률 간만에 우리 암기 코드해보죠. 채무 불이행률 하면 임채무시가 떠올라야 돼? 유채무시가 떠올라야 돼? 유채무시가 떠올라야죠. 유채무시. 이게 유효총소득이죠. 유효총소득을 항상 세 가지를 원래 부담해야 돼요. 세 가지. 유효총소득이 부담해야 되는 게 뭐니? 그러면 세 가지가 간만에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유효총소득은 항상 세 가지를 부담해야 돼요.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 항상 총소득을 벌면 지출 내역을 또 찾아야죠. 근데 지출이 유효총소득으로 딱 소득을 벌면 나갈 게 첫 번째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 이 세 가지가 지출 내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세요. 유효총소득을 딱 밑에다 넣어놓고 유효총소득이 갚아야 될 게 첫 번째 영업경비, 두 번째 부채 서비스,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채무 불이익률이라고. 채무 불이익. 밑에 유효총소득이고 위가 뭐가 올라가요? 영업경비. 그 다음에 이쪽은 부채 서비스. 이게 바로 공식인 거죠. 자,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익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 교재에도, 우리 교재 기본서에도. 그러니까 유효 채무 불이익률만 명확히 기억해줘요. 다시 채무 불이익률 나오면 유채무시가 떠올라야 돼요. 유채무시. 유채무시는 항상 두 가지를 그죠 부담해야 돼요. 유채무시가 유효총소득이니까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이 두 가지를 부담해야죠. 그런데 왜 이름이 채무 불이익률입니까? 영업경비가 점점 커지고 부채 서비스액이 점점 커지면 유효총소득이 짜부라진다고. 무거워서. 그때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채무가 불이행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하고 대부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 한다. 자, 간만에 한번 동의 한번 볼까요? 대부비율은요, 대출을 해준 비율인데 차입 비율이라고도 해요. 대출을 해준 비율이나 차입자가 차입을 받은 비율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랑은 다른 거예요. 부채 비율하고는 다르다 그랬어. 부채 비율하고는 다릅니다. 대부 비율, 차입 비율, 저당 비율 똑같은 표현이지만 대부 비율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과는 다른 거죠. 그러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어떤 차이가 있니? 그럼 항상 T자 그래야죠. T자. 그리고 여기다가 항상 10억 원짜리 부동산 사요. 10억. 그리고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8억이죠. 8억.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은 2억이고. 자, 그럼 항상 요 대출 금액 8억을 중심으로 해석하잖아요. 10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8억을 대출 받았군요. 8억을 대출 받았군요. 여기다가 항상 적는 게 80, 여기다가 항상 적는 게, 여기다가 항상 적는 게 80%. 이게 뭐예요? 대부 비율이죠.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2분의 8을 읽으면 이게 바로 뭐라고? 2분의 8을 읽으면 얘가 4배니까 400%죠. 이걸 우리는 부채 비율이라고 하고. 부채 비율은 말도 잘 나와요. 부채, 대출 금액인 부채를 지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죠.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입니다. 대부분이 50%일 경우에 부채 비율은 100%가 됩니다. 이게 몇 해, 참, 정말. 자, 잘 보셔. 이게 정말 출제됐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부채 비율은 오른쪽으로 읽는 거잖아요. T자의 오른쪽. 요 오른쪽. 근데 오른쪽이 뭐니? 그러면 위가 뭐가 올라가요? 부채잖아요. 부채. 그럼 밑이 뭐가 내려가고? 자기 자본. 지분이잖아요. 지분. 다른 말로 지분. 이게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지분부터 읽으면 항상 분모가 뭐뭐의 대한이니까, 지분이 뭐뭐의 대한이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거꾸로 돼 있잖아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은 부채가 밑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나오면 실수하지 않도록 부채 비율도 모가지를 쳐. 그리고 부채를 밑에 뭐랑 나눈 거예요? 지분이죠, 지분.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해줘야죠.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 정의가 틀린 거예요, 정의가. 그러면 뒤도 한번 해볼까요?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이 100%가 됩니까? 그러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니까 T자를 딱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해요. 이런 문제는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100억이라고 가정하죠. 100억. 근데 대부 비율이 50%니까 대출 금액이 얼마예요? 50억인 거죠. 50억. 그러면 내 돈이 얼마예요? 5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억에서 대출을 50 받았으니까 대부 비율 50%죠. 그 대부 비율이 50%일 때 요걸 읽으면 부채 비율이잖아요. 100%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장은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을 항상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라 그랬어. 이렇게. 이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묻어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항상 총소득 이렇게 적어야 돼요. 총소득. 자, 안 보이네요. 다시 보세요. 총자산 회전율 나오면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리고 있잖아요. 총자산. 그럼 총자산을 이렇게 굴리는 이유는 뭡니까? 총자산을 굴려면 뭐 묻어갖고 오라고? 총소득이 묻어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총자산분의 총소득. 이게 공식이에요. 총소득을 총자산을 나눈 거. 그럼 총자산부터 읽어보면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네.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면 총자산에다 동그라미 치고 총자산을 회전시켜서 뭘 벌어올까? 총소득이에요. 이게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 그리고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대부 비율을 산정할 때 잘못 계산하면 비율 자체가 왜곡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이라고 적어는 100분의 50, 50%인데 이걸 잘못 측정해서 40이라고 적어서 40%라고 대부 비율을 읽으면 잘못됐다 이런 거죠. 자, 비율 분석법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즉 대부 비율이라면 대부 비율을 잘못 산정했다면 비율 자체가 왜곡되면서 투자 선택을 왜곡시키겠죠. 그 다음에 9번 자, 가와 나를 딱 보는 순간 둘은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야 돼. 순영업소득은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이고 지분 복귀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기간말 현금 흐름이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항상 이게 떠올라야 돼. 보유기간에는 항상 유효 총소득이 내가 유효하게 버는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으로부터 모든 지출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출 세 가지가 영업경비,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에, 국가에 갖다 바치는 임대소득, 영업소득세. 근데 기간 말에는 항상 총소득이 매도 가격으로 시작하죠. 내가 5억에 팔았으면 기말에 내가 버는 총소득은 5억이고 10억에 매도했으면 10억이 총소득인 거죠. 9억에 매도했으면 9억이 총소득이고 매도 가격이 내가 번 총소득이고 여기서 이제 지출 세 가지가 나가는 거죠. 기간 말은 매도니까 매도 경비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는 따박따박 원금과 이자를 갖다 주지만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남아있는 저당 잔금을 한 방에 털어내야죠. 그리고
보유기간에는 임대소득, 영업소득세지만 기간 말에는 양도소득세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흐름이 그렇죠. 탁 뭐 암기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의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기간 말에는 매도 가격으로부터 총소득을 얻은 다음에 지출 세 가지. 매도경비, 저당, 잔금, 양도소득세. 이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자, 세전 지분복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전. 지분복귀액이잖아요. 그럼 시작이 매도 가격으로부터 시작하죠. 요거 안 했네.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면 순 매도 소득. 순 매도 소득에서 저당 잔금 빼면 세전 지분 복귀. 그다음에 세전에서 양도 소득세 빼면 세후 지분 복귀. 그럼 보자고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니까 일단 매도 가격은 안 나와 있죠. 매도 가격에서 매도 비용 빼고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네. 니은 리을 이거 정답이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고. 그래서 요게 눈에 탁 들어와야 돼. 이게 요 세 가지가 바로 기간 말에 그 지출 내역 세 가지잖아요. 매도 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양도소득세. 근데 세전이라고 했으니까 니은과 리을만 필요한 거죠. 자,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는 첫 번째 가능총소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이 필요하죠. 근데 가능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는 빼고 기타 소득은 더해야 유효총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필요하죠. 유효총소득을 일단 구해야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기타 소득까지 고려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뭘 빼야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야? 뭘 빼야? 영업경비. 그런데 영업경비에서 잘 나오는 논점 여기 또 있네. 항상 취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지만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더라?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재산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지만 소득세는 별도의 항목이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뭐까지 함정으로 또 넣어놨습니까? 취득세.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필요한 거지 임대차에 필요한 건 아니죠. 항상 영업경비는 임대차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죠, 임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매년 지급돼야죠. 그게 재산세는 영업경비예요. 그러나 소득세는 별도의 항목을 꾸리고 있으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지 임대차 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세금이란 세금은 요 29에 다 나온 거야.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 세금만 보면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고 소득세나 취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미음이 그렇죠. 이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성과를 통해서 지분 수익률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뭐만 떠오르면 요것만 떠오르면 지분 수익률은 지분 수익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지분 수익을 나의 투자 금액이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셔. 자, 일단 지분 투자 금액이 얼마니? 그러면 3억 원을 투자했고 대출 2억이고 여기 있네요. 이게 지분 투자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투자 금액은 얼마라고 써주면 돼요. 1억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1억.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지분 수익만 찾으면 되는데 지분 수익은 가, 유, 순, 전, 후 중에 어떤 걸 일반적으로 지분 수익이라고 해요? 세전연금 수지잖아요. 세전연금 수지. 세전. 그러니까 여기 순영업소득 2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세전연금 수가 나와요.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액.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니 봤더니 부채 서비스 얼마니 봤더니 대출 2억이고 대출 2억이고 이자율이 얼마고 6%고 그러니까 이자가 6, 20이 1200만 원인 거죠. 1200만 원. 근데 주의하셔야 돼. 일반적으로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문을 보면 이런 지문이 돼 있어. 대출기간 만료 시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야. 대출기간 만료 시에. 그러니까 임대 기간 중에는 뭐만 낸다는 거야? 이자만. 자, 그러면 이제 지분 수익을 찾아보죠.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세전 현금 수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분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 2천이고 그 다음에 대출 2억이고 6%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인 거죠. 그럼 요거 딱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어요? 800 벌었군요. 몇 프로? 8%단 말이에요. 8%. 근데 대체나 여기 8%가 있잖아요. 8%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이란 내 것만 따지는 거예요. 지분 수익이니까 내가 얼마 투자했고요. 1억 투자했어. 그럼 내가 얼마를 가져갑니까? 그러면 항상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이 가져가는 게 부채 서비스액. 순영업 소득에서 내가 가져가는 게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순영업 소득 2천에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 봤더니 2억에 6% 1200만 원, 800만 원.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800을 벌었군요. 8%.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항상 수업 중이죠. 여기는 지금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0%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출제자가 야 1년 동안 가격이 10% 올랐어 이 사람아 10% 올랐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자 얘는 가격 상승률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고려하는 거야. 지금 1억을 투자해서 세전으로 800만 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만 놓고 보면 수익률이 8%예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3억 원짜리 10%니까 가격만 3천만 원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3천만 원을 항상 은행과 내가 나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다 가져간다고. 가격 상승분으로. 그러니까 3천만 원이 가격 상승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나의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1억을 투자해서 3,800만 원을 벌었으니까 38%가 되는 거예요. 38%. 이거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상승률이 없다면 세전 현금 수지로 측정하면 8%. 그런데 가격이 10% 올랐어요. 그러면 갑자기 지분 수익률이 38%로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줘야 된다. 됐습니까? 아이고 이번에도 아주 길게 해설했어요. 자, 항상 해설은 내가 아주 길게 할 테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